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투정을 심하게 부린다거나 좀처럼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 아이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를 주제로 함께 하실 건데요.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와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ADHD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이 ADHD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네.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ADHD는 영어 약자고요. 정확한 명칭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아동기에 나타나는 정신질환 중에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주요한 특징은 지나치게 산만하거나 주의력 결핍이 나타나고 또 계속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나타나는 걸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기가 학업이라든지 사회성 훈련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런 과잉 행동이라든지 주의력 결핍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도라든지 또 교우 관계, 학교 생활, 가정 생활에 2차적인 어려움들을 나타내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이 ADHD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그만큼이나 환자 수가 많을까요? 미국 통계는 조금 높아요. 8에서 1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6에서 8%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 홍보가 좀 많이 됐다거나 또 학교 환경, 또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한 학급에 한 30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한두 명 정도 아이들은 ADHD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그 어떤 아동기에 나타나는 정신의학적인 문제 중에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남아가 여아보다 5배에서 6배 정도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 학급에 한 명 정도라면 간과해서는 안 될 숫자인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 씨가 이 OX 퀴즈를 함께할 뜨거운 분들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아주 뜨거워도 너무 뜨겁고 에너지 너무 넘치시는 분들을 만나서 OX 퀴즈도 풀고 화끈한 댄스도 너무 즐기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이곳의 열기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줌바 댄스를 신나게 추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OX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ADHD의 원인은 유전적 원인보다 환경적 원인이 크다. 환경적 원인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생각하시면 X. 이동해 주세요.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환경적 요인이 크다. 생활 환경이 조금 주위가 좀 산만하면은 같이 좀 산만해지지 않을까요? 평소에 많이 산만한 편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딱 두 분 계시는데 왜 유전적 요인이라고 생각하시죠? 일반적인 병도 보통 유전적으로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병도 아마 부모님의 영향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해서 X를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DHD는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 환경적인 요인이 크면 O,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면 X. 정답은요? X입니다.
ADHD 가진 아이들을 보면은 버릇이 없거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양육 방식이나 태도 때문에 아이가 ADHD에 걸린 게 아닌가 하고 자책감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실제로 현대의학에서 연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런 양육 방식이나 환경보다는 유전적인 것 또는 어떤 생물학적인 원인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뇌에서 어떤 주의력을 관장하고 또 자기 행동을 통제하는 뇌 신경회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다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좀 오류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ADHD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만 놓고 보면 100% 유전 법칙을 따른 유전 질환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부모님 얼굴을 대부분 아이들이 닮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100% 얼굴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닮는 것처럼 유전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왕성한 활동력 네. 때문에 좀 산만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느 부모나 사실 고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체 어느 정도나 돼야 ADHD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좀 증상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주의력 결핍 증상이에요. 주의력이 부족해서 실수를 자주 하게 되는데 어떤 지시한 일을 끝까지 따라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자꾸 주의를 뺏긴다거나 학업이나 숙제처럼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필요한 순간에 자꾸 이제 그 끝까지 못하거나 그걸 잘 못하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한다거나 또 자기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놓고 온다거나 이런 게 주의력 결핍 증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과잉 행동 증상입니다. 한마디로 계속 움직이는 건데요. 꼼지락거리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특히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가 되어지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앉아서 수업을 경청하는데 뛰어다닌다거나 기어오른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또 지나치게 말이 많거나 수다스러운 것도 이제 과잉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동성인데요. 질문이 끝나기 전에 대답을 미리 한다거나 순서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 끼어든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어떤 일을 자꾸 간섭하고 방해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동성 증상이고요. 이런 세 가지 증상군이 두 가지 장소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학업 성적이라든지 사회생활, 교우활동, 또 가정생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가 되면 ADHD로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개구장이, 말썽꾸러기 이런 얘기를 듣는 아이들이 보통 이런 증세를 어느 정도 보이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꽤나 개구장이 소리 좀 들었는데.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특히 남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걸 보이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ADHD라고 할 수는 없는데 또 대부분 또 나이가 들면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ADHD 하나들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이거든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학교 수업에 문제가 된다거나 또 아이들하고 자주 좀 다툼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요. 대부분 비로소 아이들이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가정에서 놓치다가 학교나 유치원에 가가지고 수업을 받기 시작하면서 선생님한테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지적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아동의 발달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ADHD의 진짜 문제는 이 문제, 발달상의 문제인데요. 보통은 3세 전후로 증상이 처음 나타나서 조금 지나치게 애가 좀 활동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유치원이나 학교 들어가는 7살 무렵에 그 증상이 두드러져서 나타나고 증상이 심각해집니다. 보통은 성인이 되어지면서는 사실은 50에서 60%가 저절로 좋아진다라고는 되어져 있지만 일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속 또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 행동을 하다 보면 일단은 성적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지나친 행동을 하다 보면 학교나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성격 형성이 나빠진다거나 또 정서적인 문제가 된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집단 따돌림 같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2차적인 피해가 나타나는데 ADHD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학적인 판단,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대부분 숙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 상담이나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다 보면 이제 초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좀 더 객관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지라든지 평가 도구를 이용한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주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은 신경 심리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과 대부분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딱 점수로 수치화돼서 나타나거든요. 가끔 부모님들이 역시 뇌 MRI나 CT 같은 걸 찍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ADHD인 경우에는 이게 신경학적인 어떤 다른 운동 증상이나 간질 같은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거기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 상담만으로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니까 부모님들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OX 퀴즈 함께 풀어보시죠. 행동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성인이 되어서 인격장애로 될 수 있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자, 인격장애가 될 수 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O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런 HR이가 있으면 커서도 왠지 영향이 클 것 같다고 생각해서 O를 선택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주변에서 혹시 인격장애로 보이시는 분이 이 안에서라도 혹시 있나요? 이 안에는 없는 것 같고 저희 남편? 많이 힘드신가 봐요. 네, 줌바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아, 혹시 그러면 자신 있는 동작 하나 있으세요? 자신 있는 동작이요? 네네. 아까 한 선생님이 발기심을 보는 거. X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행동 장애가 있었을 때 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이런 즐거운 줌바를 하면서 퀴즈 줌바도 많이 있고요. 예, 요즘에 퀴즈 줌바도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 재미난 운동을 하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요. 네, 박수, 박수! 행동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성인이 되어서 인격장애가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정답은 O입니다. 모든 ADHD 아동들이 성인이 되면서 인격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에서는 저절로 좋아지기도 합니다만 그 ADHD 자체가 인격장애로 바뀌는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자꾸 지적을 당하고 혼나고 이러다 보면 스스로가 나쁜 아이, 또 문제 아이, 또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보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못 배우게 되면서 나중에 커가지고 이게 인격장애로 변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일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TV 톡닥터 토닥. 오늘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 세 번째 OX 퀴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의 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네. 자, 왜 O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NG 나 생각 안 했는데. 왜 O라고 생각하셨나요? 모든 약은 살찌는 것도 있지만 이 약은 의외로 살이 아주 많이 찔 것 같아서 제가 더 말랐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살찔 것 같아서 느낌이 필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X를 선택하신 분 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왜 X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뭘 먹어도 살이 찔 건데 네네네. 네, 약을 먹는다고 살이 많이 찌진 않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 약을 먹어서 살이 찐다고 하면 그 약과 함께 운동을 같이 하시면 살이 안 찔 것 같아요. 역시 또 줌바와 연관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DHD 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네, 선생님 정답은요? X입니다. 사실 이런 오해를 좀 하게 되는 이유가 ADHD 아동들은
편식을 좀 많이 하거나 식사 같은 것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주의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래 아이들보다는 체구가 좀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다 보면 이런 게 좋아져서 오히려 좀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갖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일부 약은 식욕을 좀 떨어뜨리고 약간 이제 체중이나 신장이 좀 작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도 대부분 전문의의 적절한 조치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살이 찌를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약물이 필요할 정도라는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약물 치료가 좀 우선이 되어지고요. 약 80% 정도에서 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되어지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지면 이제 성적도 오르고 차분해지고 하니까 칭찬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는 면들을 부수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세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특히 정신과 약을 먹는 게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좋은 안정적인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져서 대부분은 좋은 효과를 가지시니까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증상이 어른이 돼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는 있어요. 그 정도 되고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어지면 약을 좀 끊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는 것은 이제 전문의가 좀 결정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지켜보게 되는데 이렇게 약물 치료를 끊은 다음 뒤에도 사실은 조금 잘 모니터링을 해서 또 약을 계속 다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끊고 지켜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물 치료 외에 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좀 학습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언어 발달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이 치료라든지 언어 치료 또 사회 훈련 같은 경우를 시키는 걸 병행하게 되고 이런 약물 치료와 함께 이러한 치료들이 병행될 때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의 치료의 요소가 이제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치료에 동참을 하기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한데요. 아이들이 이런 문제 행동들을 보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아이들한테 배려와 또 훈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지를 교육을 받아서 생활 가이드를 잘 해주시는 게 치료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치료 동참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 원장님과 함께 ADHD를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토닥 공식 질문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치료의 재발 가능성 또 그 관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앞에서 좀 약물 치료에 설명드렸지만은 호전이 된 뒤에도 꾸준히 약물을 좀 먹는 게 중요합니다. 또 좋아졌다고 임의로 끊기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먹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충분히 약을 먹고 호전이 됐을 때 약을 끊을 때는 꼭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서서히 약을 끊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호전이 되고 약물을 중단한 뒤에도 그 좀 일정 기간 동안은 학교 생활에 적응이라든지 교우 문제가 없는지 또 부모님들이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봐줘야 되겠고요. 이런 스트레스 문제가 또 재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번째 공식 질문, 혹시 예방법은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ADHD는 사실 유전적인 거나 어떤 생물학적인 원인이 많아서 예방법이 딱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확인된 건 아닌데 많은 연구들 속에서 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납중독, 그다음에 어떤 인공 가공 음식 속에 들어있는 인공 색소나 첨가물 등이 ADHD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거나 그 아이들 먹을 거 굉장히 신경들 부모님이 많이 쓰시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신 중이라든지 만 3세 정도 됐을 때 뇌가 완전히 발달하기 전까지는 좀 이런 가공식품이나 이런 정크푸드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 이 좋은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생활 습관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인데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공감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꾸중도 하고 야단도 치게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내 스스로가 나쁜 아이인지 문제 아이인지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고 또 성적이 떨어지면 나는 멍청한가 이런 또 공부를 못하는 아이인가 이렇게 인식하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어떤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게,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건 아이라는 걸 공감해 주는 걸 충분히 표현해 주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자꾸 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자꾸 부딪혀서 다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혼내기보다는 대안을 좀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앞으로 물건을 안 잊어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고, 그럼 너 스스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대안과 어떤 대처 방법을 같이 연구해 주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인데요.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아낌없는 칭찬을 해줘서 자기 행동이 자꾸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또 내가 나쁜 아이가 아니고 문제아가 아니고 또 좋은 아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양육 태도거든요. 첫 번째가 공감, 그다음과 대안과 교정, 세 번째가 칭찬. 이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마지막 질문. 네. 토닥 시청자들께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해 주시죠. 천재로 불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국의 수영 영웅이죠. 펠프스도 어린 시절에 ADHD를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훌륭한 성인으로 자랐잖아요. 혹시 부모님들 중에 내 아이가 지나치게 산만하다거나 혹은 ADHD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해서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시고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혹시 자녀가 이러진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했는데 원구 씨 어떠셨나요? 네, 오늘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아이들의 좋은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사랑과 그다음에 행복한 가정의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준 원장님과 함께 ADHD를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